딱 1년만 우리 지우 졸업식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 할아버지, 제 졸업식에 와주실 거죠? 그 약속 꼭 지켜주세요. 그날 오후 박영철은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받기에는 너무도 차가운 선고였죠. 말기 강경화. 남은 시간은 길어야 1년.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영철의 귀에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지금까지 술을 많이 드셨나 보군요. 간의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동료들과 마신 소주 한 잔 한 잔이 지금 이렇게 돌아온 것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매일 밤 피로를 달래려 마신 그 술이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요. 병원 복도로 나온 영철 곁에서 아내 이순자는 눈물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8세의 순자에게는 눈물보다 현실이 더 절박했거든요. 이제 어쩌냐. 이 인간까지 누우면 나는 어떡하라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영철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생계를 혼자 꾸려가야 했던 순자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통시장에서 나물을 팔고 오후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죠. 그런데 이제 남편마저 완전히 누워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년이라고 했잖아. 그 정도면. 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낯선 사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영철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녀 지우의 초등학교 졸업식을 보는 것이었어요. 지우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3년 전부터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된 12살 소녀였죠. 영철에게 지우는 단순한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지내던 영철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게 된 상대였고 늘 어둡기만 했던 집안의 웃음을 가져다 준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지우가 학교에서 막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지우의 모습은 영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지우는 해맑게 웃으며 시험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웃음이었죠. 영철은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픈지,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우가 제일 똑똑하구나. 영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딱 1년만. 저 아이 졸업식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날 밤 영철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이 3월이니까 내년 2월 졸업식까지는 거의 11개월 정도 남았어요. 의사는 1년이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영철은 그 생각에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순자의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는 못했습니다. 45년 부부의 벽 같은 침묵이었죠. 영철은 조용히 일어나 지우의 방으로 가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우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어깨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며 영철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졸업식만큼은 꼭 봐야겠다고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철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남편을 보며 순자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새벽 4시, 순자는 어김없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영철이 거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어요. 간이 나빠지면서 복수가 차기 시작했는지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었죠. 순자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맨날 누워있는 저 인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시장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45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영철은 든든한 남편이었어요. 키도 크고 힘도 좋아서 건설 현장에서 인정받는 일꾼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영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통시장에서의 하루는 고단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포장하고 손님들을 상대하느라 허리를 한 번도 제대로 펼 수 없었어요. 옆 상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영철이 형편이 많이 안 좋다며? 어휴, 말도 마. 이제 완전히 누워버렸어. 병원에서는 1년밖에 못 산다고 하고. 순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의 앞에서 남편 흉을 보는 것도 창피했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답답했거든요. 그래도 부부인데 어쩔 수 없지. 병수발이 사람 일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아주머니의 위로는 순자에게 별다른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서럽게 만들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매일 밤 영철이 화장실을 못 가서 오줌통을 사용하는 것을, 그걸 비우고 닦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요. 오후 2시, 시장 일을 마친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지 않은 채로 말이죠. 밥은 안 먹었어? 입맛이 없어서. 영철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짜증이 났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밥까지 안 먹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픈 게 밥 안 먹을 이유가 돼?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죽어. 순자의 말에 영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벽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순자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6시,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아파요? 지우의 질문에 순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12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좀 아프시긴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순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우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8시쯤 일이 터졌습니다. 영철이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가 비틀거리면서 침대 옆에 놓인 오줌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노란 액체가 바닥에 철철 넘쳐 흘렀고 지독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아, 정말. 순자는 참았던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남의 집 청소까지 하느라 녹초가 된 상태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심 좀 하지 그래. 내가 치우기 쉬운 줄 알아? 순자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며 계속 투덜댔습니다. 영철은 침대 끝에 앉아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순자야. 내가 실수했어. 미안하다고 해결돼? 매일 이런 식으로 사고치면 내가 어떻게 감당해?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말하고 나서야 너무 심한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거든요. 방문 밖에서 지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가 모든 것을 다 들었나 봅니다. 순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과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철은 잠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무엇보다 지우까지 듣게 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영철과 마주치기가 어색했거든요. 영철도 순자가 나간 후에야 겨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지우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할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었을 텐데 오늘은 그럴 수 없었죠. 지우야, 할아버지가 라면 끓여줄게. 괜찮아요, 할아버지. 혼자 할 수 있어요. 지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영철은 아이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영철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의 일이 있은 후 영철은 며칠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 45년 부부 생활 동안 들어본 말 중 가장 차가운 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영철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시장에 나가고 지우는 학교에 간 시간이었죠. 영철은 떨리는 다리로 거실 한쪽에 있는 낡은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지와 볼펜이 들어 있었어요. 몇 년 전 지우가 할아버지께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함께 샀던 것들이었습니다. 영철은 그때를 생각하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편지지를 꺼내 식탁에 앉은 영철은 한참 동안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글 쓰는 일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영철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만약 자신이 졸업식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적어도 마음만은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지우야. 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첫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큼은 정성스러웠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너에게 처음 쓰는 편지란다. 글씨가 못생겨도 이해해다오. 할아버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제대로 못했거든. 하지만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 영철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중간중간 틀린 글자가 있으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썼어요. 편지 한 장을 쓰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 혹시라도 할아버지가 내 졸업식 날 못 가게 되면 이 편지를 대신 읽어다오. 할아버지 마음이 다 들어 있으니까. 편지를 다 쓴 영철은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아직은 지우에게 줄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3시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일찍 끝났어요. 선생님이 졸업 준비 때문에 빨리 보내주셨거든요.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며칠 전 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사이가 어색해진 것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이다운 순수함으로 먼저 다가와 주었어요. 졸업 준비를 벌써 해? 네. 아직 많이 남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한대요. 할아버지, 졸업식 때 꼭 와주실 거죠? 지우의 맑은 눈동자가 영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아픈지, 정말로 졸업식에 올 수 있을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꼭 갈 거야. 영철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할아버지, 그럼 졸업식 날 할아버지가 뭔가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지우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무엇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비싼 선물은 불가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수 편지 줄게. 영철이 웃으며 말하자 지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요? 와, 진짜 기대돼요. 지우의 반응을 보며 영철은 편지를 쓰기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에게는 값비싼 선물보다 할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편지가 더 소중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순자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 일로 서로 어색했지만 지우가 있는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졸업식 날 편지 써주신다고 했어요. 지우가 신나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영철을 흘끗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화가 난 상태였지만 손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거든요. 그래, 할아버지가 편지도 쓰시네. 나는 지금까지 할아버지한테 편지 한 통 못 받아봤는데. 순자의 말에는 약간의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지만 영철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괜한 말다툼을 피하고 싶었어요. 밤이 되어 지우가 잠든 후 영철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늘 쓴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어요. 글씨는 어설펐지만 마음만큼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편지구나. 영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더 많은 편지를 써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지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다음 날부터 영철은 매일 조금씩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시장에 나가고 지우가 학교에 간 시간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두 번째 편지에는 지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세 번째 편지에는 자신이 지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적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시간은 영철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몸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지우에게 남겨줄 편지를 쓸 때만큼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영철이 네 번째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지우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깜짝 놀란 영철은 얼른 편지를 숨겼습니다. 아, 그냥 뭐 좀 적고 있었어. 편지 쓰시는 거예요? 벌써요? 지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철은 당황스러웠지만 자연스럽게 웃어 보였어요. 응,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글씨가 느려서 말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그날 밤 영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편지 쓰기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일 줄은 몰랐어요. 지우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편지뿐이라는 것이 서글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12월에 들어서면서 추위가 매서워졌습니다. 영철의 몸도 날씨만큼이나 차가워져 갔어요. 병원에서 받은 선고 후 9개월이 지났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몸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우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머리가 아파요. 지우는 평소와 달리 축 늘어진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순자가 손을 대어보니 열이 꽤 높았어요. 어머, 왜 이렇게 뜨거워? 학교는 못 가겠다. 순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우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열이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침까지 나기 시작했죠. 기침이 너무 심하네. 병원에 가봐야겠어. 순자가 지우를 데리고 동네 소아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우의 상태를 꼼꼼히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폐렴 증상이 보입니다. 입원해서 치료받아야겠어요. 폐렴이라는 진단에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각한 병이었다니요. 입원이요? 꼭 해야 하나요? 네, 12살 아이가 폐렴에 걸리면 자칫 위험할 수 있어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들은 영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아픈 몸이지만 지우가 아프다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어요. 나도 병원에 가봐야겠어. 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도 몸이 안 좋은데 무슨 병원을 가? 나 혼자 다니는 게 나아. 아니야, 지우가 아픈데 할아버지가 안 갈 수 없잖아. 영철은 순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녀를 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영철은 순자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겨울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어 몸이 더욱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영철은 이미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소아병동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조차 힘겨웠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손녀를 보러 왔어요. 영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어요. 지우의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는 지우가 보였습니다. 힘없이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영철을 보고 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지우, 많이 아파? 괜찮아요,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곧 나을 거라고 했어요. 지우는 아픈 와중에도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철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였거든요. 할아버지도 아프시면 안 돼요. 내가 나으면 같이 산책해요. 지우의 말에 영철은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아픈데도 할아버지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 지우가 나으면 꼭 같이 산책하자. 영철은 간신히 말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병실에서 30분 정도 있던 영철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앉아있던 의자에서 휘청거리더니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순자가 급히 영철을 부축했어요. 당신 정신 차려. 간호사가 달려와서 영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은 상태가 위험하십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손녀가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가요? 영철은 간호사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다시 한번 휘청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쉬세요. 저는 괜찮으니까요. 지우가 영철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아픈 아이가 오히려 어른을 걱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영철은 순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서면서 영철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하늘이 나에게 시간을 좀만 더 부탁입니다. 영철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우가 나을 때까지, 아니, 최소한 졸업식까지만이라도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영철에게 쌓인 불만을 터뜨렸어요. 지우 아프다는데 뭘 할 수 있냐고. 당신도 아픈 몸으로 무리해서 병원까지 가면 어떡해.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프고 손녀까지 아프니 정말로 막막했거든요.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식구들만 고생시키고. 순자는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영철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의 병실에서 본 그 작은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힘없이 누워있던 모습, 그래도 할아버지를 걱정해주던 그 착한 마음이요. 새벽 3시쯤 영철은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써둔 편지들을 꺼내 다시 읽어보았어요. 지금까지 5통의 편지를 썼는데 갑자기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6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지우가 아플 때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아플 때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를 거야.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100배는 더 고통스러웠단다. 편지를 쓰면서 영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지우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열이 조금 내렸고 기침도 줄었다고 했어요. 영철은 그 소식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몸이 더욱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가 퇴원했을 때 영철은 겨우 현관까지 나가서 지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많이 여위었지만 건강을 되찾았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지우가 밝게 웃으며 영철을 안았습니다. 영철은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아이의 졸업식만큼은 꼭 봐야겠다고요. 지우가 퇴원한 지 며칠 후 영철은 깊은 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순자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요즘 들어 서로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야, 잠이 안 와? 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후에야 대답했어요. 걱정이 많아서. 짧은 대답이었지만 영철은 순자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 손녀의 건강, 앞으로의 생계까지 모든 것이 순자의 어깨에 짊어져 있었거든요. 미안해, 순자야. 내가 이렇게 되어서. 영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순자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서운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든 것이 지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네. 순자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느 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당신 26이었고 나는 23이었지. 순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영철도 그때를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978년 봄이었어요. 영철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장한 청년이었고 순자는 동네에서 유명한 미인이었습니다. 영철이 순자를 처음 본 것은 시장에서였어요. 그때 당신 나한테 배추 하나 사달라고 했잖아.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순자의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영철도 그때를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순자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필 돈이 부족해서 창피를 당했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돈 갖고 와서 배추 2폭이나 사줬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설레었는지 알아? 배추를 핑계로 자꾸 보러 오더라고. 두 사람은 45년 전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잠시나마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다음 날 오후 영철은 혼자 있는 시간에 옛날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사진, 지우가 태어났을 때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살펴보았어요. 특히 지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영철은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우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내가 몰랐구나. 영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무뚝뚝하게 살면서 정작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순자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자는 정말 예뻤어요. 동네에서 순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영철을 선택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그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집에서는 말수가 적었고 아이들과도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어요. 순자가 육아와 살림을 혼자 도맡아 했는데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땐 몰랐다. 그 사람도 지쳤단 걸. 순자의 어젯밤 말이 영철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순자도 영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영철이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에 나갔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내일 일을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겨울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콘크리트를 나르고 여름에는 35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런 영철의 마음을 순자는 몰랐습니다. 늘 피곤해하고 말 수 없는 남편이 답답하기만 했었거든요. 영철도 순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날 저녁 지우가 학교 숙제를 하고 있을 때 영철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 네, 할아버지. 뭐든지 물어보세요. 지우는 연필을 내려놓고 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할머니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우는 잠시 생각했어요. 할머니는요, 항상 저를 챙겨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지우의 대답에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살 아이도 할머니의 고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시지?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프시니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지우의 말을 들으며 영철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힘든지 손녀까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남편인 자신은 그동안 모르는 척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철은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에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고 싶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줄게. 할머니는 정말 예쁜 분이었단다.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는 동네에서 제일 예뻤어. 영철은 정성스럽게 순자와의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과정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어요. 할머니는 평생 할아버지와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단다. 할아버지가 아프게 되어서 할머니께 많은 고생을 끼치고 있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신다. 지우도 커서 할머니께 효도하렴. 편지를 다 쓴 후 영철은 서랍에서 지우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생후 100일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순자가 지우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철은 그 사진을 몰래 가지고 나가서 동네 사진관에서 인화를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떻게든 갔다 왔어요. 인화한 사진을 침실벽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순자가 시장에서 돌아와 그 사진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걸 붙여놨어? 지우 어릴 때 사진이잖아. 예뻐서 붙여놨어. 영철의 대답에 순자는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순자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쁨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영철이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영철도 자신만큼이나 지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순자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1월 중순, 지우의 졸업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을 때 영철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올랐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얼굴이 너무 노래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철의 얼굴과 손이 누렇게 변해 있었거든요. 황달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괜찮다, 지우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영철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자신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영철의 상태를 보고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영철은 완강히 거부했어요. 병원에 가봤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미 말기라고 했잖아. 그래도 증상이 심해지면 뭔가 처치라도 해줄 수 있잖아. 순자의 말에도 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지우에게 더 큰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영철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신음소리를 내는 영철을 보며 순자와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많이 아파요? 지우가 영철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영철은 아픈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괜찮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좀 체한 것 같아. 하지만 지우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심각하게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픔이 잦아들고 다른 식구들이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영철은 순자 몰래 빠져나와 마지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를 제대로 쓰기 힘들었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야. 혹시 할아버지가 내 졸업식에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섭섭해하지 마라. 할아버지 마음만큼은 항상 내 곁에 있을 테니까. 편지를 쓰면서 영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말이다.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내 할머니란다. 할머니가 이 힘든 병 수발을 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너도 알지? 할머니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할아버지가 미워서가 아니야. 너무 지치고 힘드셔서 그런 거란다. 영철은 순자에 대한 진심을 편지에 담았습니다. 45년 동안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지우를 통해서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편지를 다 쓴 영철은 그동안 써둔 편지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어느새 10통이 넘는 편지가 쌓여 있었어요. 각각의 편지에는 지우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일을 마치고 거의 기다시피 침실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순자는 눈치를 못 챌 만큼 고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철은 순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철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자는 참다 못해 큰아들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내 아버지 상태가 정말 안 좋아.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는데 혼자서는 힘들어. 전화 너머로 상우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 주에는 시간 내볼게요. 다음 주? 지금 당장 위험한데 다음 주까지 기다리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을 키운 아들이 이럴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니요. 그럼 119 불러서 병원 모시고 가세요.
제가 병원비는 보내드릴게요. 상우는 결국 직접 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자식이라는 게 순자는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정작 부모가 위급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는 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둘째 며느리 지연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혼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거든요. 지우의 엄마이지만 이미 남이 되어버린 사이였어요. 어쩔 수 없이 119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간성혼수 직전 상태입니다. 언제 의식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순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나요? 지금 상태로는 길어야 2주에서 한 달 정도로 보입니다. 한 달. 지우의 졸업식이 딱 한 달 후였어요.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졸업식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아슬아슬한 상황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지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아프시죠? 지우의 조용한 질문에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응, 지우야.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그럼 졸업식에 못 오실 수도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걸렸고 사실을 말하자니 아이가 너무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하고 계셔. 지우 졸업식을 꼭 보고 싶어 하시거든. 지우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영철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고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어요. 순자는 말없이 밥상을 치우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영철이 졸업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정말 끝인가 보다.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45년 부부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지막까지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졸업식 날까지만 힘내세요. 제가 졸업장 받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지우의 간절한 부탁에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었어요. 몸이 하루가 다르게 말을 듣지 않고 있었거든요. 졸업식 일주일 전인 2월 첫째 주 목요일 새벽, 영철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보, 여보. 순자가 영철을 발견하고 급하게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노래졌고 호흡도 가빠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곁을 지킨다며 매일 병실에서 잠자던 지우가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울음을 터뜨리며 영철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제 졸업식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하지만 영철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순자와 지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간성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고 설령 깨어난다고 해도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순자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길어야 며칠 정도로 보입니다. 며칠. 졸업식까지는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었는데 영철은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지우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가장 사랑해 주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떠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순자는 상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내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셔. 지금 당장 와야 할 것 같아. 이번에는 상우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 갈게요. 하지만 상우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상우는 형식적으로 물어보았지만 진짜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의식이 없으셔. 언제 깨어나실지. 순자가 말하는 동안 상우는 계속 시계를 쳐다보았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상우는 1시간도 안 되어 병원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와 지우는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우는 계속 울다가 지쳐서 순자 품에서 잠들었어요. 순자는 지우를 안고 있으면서 45년 부부 생활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화도 많이 냈고 서운한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는 않았어요. 이틀째 되는 날 영철이 잠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순자와 지우가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기뻐하며 영철을 불렀습니다. 영철은 힘들게 눈을 뜨고 지우를 바라보았어요. 지우야. 가까스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영철은 지우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힘내세요. 제 졸업식 보셔야죠. 지우의 간절한 부탁에 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서랍에. 영철이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영철의 입모양을 보고 무슨 말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영철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졸업식 5일 전인 수요일 오전 6시 32분, 영철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우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우는 영철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철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영철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45년 부부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영철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상우와 몇몇 친척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상우는 장례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화장은 언제 할까요? 너무 오래 끌면 비용도 많이 들고. 상우의 말에 순자는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돈 걱정부터 하는 아들이 한심했거든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순자는 상우와 말다툼하기 싫어서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만 영철의 영정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울음을 멈추고 순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랍에 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순자도 그 말이 신경 쓰였어요. 영철이 마지막에 서랍 이야기를 한 것 같았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자. 다음 날 아침 순자와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영철이 자주 사용하던 서랍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칸에서 봉투 뭉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순자가 봉투를 꺼내보니 지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11통의 편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쓴 편지예요. 지우는 신기해하며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꺼운 봉투를 먼저 열어보았어요. 편지지에는 영철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우에 대한 사랑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우야, 내가 있어. 할아버지는 매일매일이 생일 같았단다. 지우는 편지를 읽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순자도 편지를 함께 읽으며 영철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해 쓴 부분을 보고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순자의 표정이 무너지고 편지를 품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영철의 사랑이 편지를 통해 전해진 거였어요. 영철이 장례 마친 이틀 후 지우의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 밝았습니다. 2월의 차가운 아침이었지만 햇살은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지우는 일찍 일어나 졸업식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사준 새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왠지 어색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렇게 입으면 괜찮아요? 순자는 지우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었는데 할아버지가 볼 수 없다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지우가 제일 예뻐. 할아버지도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텐데. 순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우도 할아버지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 편지 가져가도 될까요? 지우는 어젯밤에 읽었던 편지 중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졸업식에 대해 쓴 편지였어요. 그래, 가져가거라. 할아버지도 함께 가는 거야. 지우는 편지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영정 앞에 가서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저 졸업식 다녀올게요. 할아버지가 써주신 편지도 가져갈게요. 영정 속 영철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오전 9시 순자와 지우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지우는 계속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저보고 계실까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지우 졸업식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순자의 대답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어 보였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많은 학부모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아이들의 졸업을 축하하려고 온 거였어요. 하지만 지훈에는 할아버지가 없어서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고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졸업장 수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지우 학생. 지우의 이름이 불렸을 때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졸업장을 받으면서 지우는 객석의 할머니를 찾아보았어요. 순자가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여기 계셨으면. 지우는 속으로 생각하며 졸업장을 꼭 안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2월 날씨치고는 이상하게 포근한 바람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바람 속에서 할아버지의 체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할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졸업식이 끝나고 교실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지우는 조용히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이 떠들고 있는 사이에 혼자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내 졸업식에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라. 할아버지 마음만큼은 항상 내 곁에 있을 테니까.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편지를 읽으며 지우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 지우와 순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지우야. 돌아보니 큰아버지 상우가 와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상우가 졸업식에 올 줄은 몰랐거든요. 졸업 축하한다, 지우야. 큰아버지가 늦었네. 상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는 빨리 끝내려고만 했던 상우였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엄마,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지우 졸업 축하도 하고. 상우의 제안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평소에 가족 모임을 피하던 상우가 먼저 나서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아마도 혼자 있는 지우가 측은해 보였을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우는 지우에게 졸업 선물을 주었어요. 새 가방이었습니다. 중학교 가면 이 가방 써라. 고마워요, 큰아버지. 지우는 기뻐하며 가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순자는 지우와 함께 영철의 편지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편지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이 편지 함께 읽어요. 지우가 봉투 하나를 선택해서 열어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순자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해 오신 분이란다. 할아버지가 아파서 할머니께 많은 고생을 끼쳤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곁에 계셨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제일 사랑한다는 것을 너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편지를 읽으며 순자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철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많이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지우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른을 위로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날 밤 순자와 지우는 영철의 편지를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편지를 읽고 난 후 지우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 둘이서 힘내서 살아요. 할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지우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준 것이 고마웠어요. 며칠 후 상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연도 함께 왔어요. 이혼한 지연이 아버지 부고를 듣고 온 거였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왔어. 지연은 3년 만에 보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지우도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할아버지가. 응, 알고 있어. 할아버지가 지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알고 있고, 지연은 영철이 남긴 편지 이야기를 들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다시 데려갈게.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래요. 할머니 혼자 두면 안 돼요. 지우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결국 지우는 계속 순자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연이 가끔씩 찾아와서 지우를 돌봐주기로 했어요. 봄이 되어 지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순자는 영철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지우가 중학생이 됐어요. 정말 의젓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영정 속 영철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지우도 매일 아침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학교 잘 다녀올게요. 할아버지가 써주신 편지 덕분에 매일 힘이 나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우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지우였어요. 모든 봄은 이별 위에 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죽음 이후에야 완성됩니다. 영철의 사랑은 편지를 통해 지우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고, 그 사랑은 지우가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사연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